당뇨 환자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위험 신호라는 것도 없습니다. 당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혈당이냐? 그건 아니고 그냥 과당입니다. 과일에 들어간 과당과 액상과당의 과당은 다르다. 동일한 과당입니다. 그러면 과일의 나쁜 점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냐?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 이승훈입니다. 당뇨의 두 가지 면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당뇨가 생겼는데 그 나쁘게 하는 원인이 뭐냐? 그러면 주인공은 혈당이 맞아요. 혈당이 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당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혈당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살이 쪄서 내장 지방이 많아지는 바람에 거기서 나오는 유리지방산이 결국에는 혈당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거든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살이 찌면 기름기 같은 게 혈액을 많이 돌아다니겠죠. 기름기 같은 게 세포의 벽에 껴요. 얘네들이 포도당이 필요하니까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좀 방해합니다. 그 문을 여는 걸 인슐린이 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와서 잘 쓰여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혈액으로 돌면서 혈액 안에 혈당이 많아지는 걸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유리지방산과 살찐 것 자체가 당뇨병의 중요한 나쁜 이유냐? 그건 아니고 포도당이 많아졌는데 이 포도당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당뇨 합병증이에요. 이해하자면 당뇨라는 병을 진단할 때는 혈액을 뽑아서 혈당이 높네 내지는 혈당이 높은 것 때문에 당화혈색소라는 게 높아지면 당뇨라고 진단을 하는데 당뇨라는 병이 나쁜 이유는 당뇨가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눈이 멀고 신장 나빠지고 팔다리 신경 나빠서 다리 자르고 뭐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 혈당 때문이 맞아요. 실제 당뇨를 일으키는 원인은 지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혈당이냐라고 하면 당뇨 합병증의 핵심은 혈당입니다. 하지만 당뇨를 일으키는 원인은 지방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좋은 물질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검사를 하면 대부분 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정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너무 떨어져지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고 많으면 많아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포도당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뇌에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실제 포도당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없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이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에 들어가는 게 정상인이고 너무 많게 되면 이거를 계속 쓸 방법이 없어지면서 이 포도당이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이 당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뇨를 일으키는 범인은 포도당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걸 왜 알아야 되느냐? 포도당이 많아서 당뇨가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단 걸 많이 먹으면 당뇨가 생기냐? 안 생깁니다. 혈당이 높아지긴 하는데 일시적이라는 얘기죠. 물론 지독하게 단 걸 많이 먹으면 결국엔 살이 쪄서 내장 지방이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지방산이 나와서 인슐린 수용체를 방해하기 때문에 생기긴 하겠죠. 그러니까 포도당을 먹어서 살이 쪘기 때문에 당뇨가 생기는 거지 포도당을 많이 먹어서 그것 때문에 당장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그걸 다 처리한다는 거죠. 과일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전 세계적으로 과일을 나쁘게 얘기하는 의사는 없죠. 과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첫 번째 의사가 아닌가 싶은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음식이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분해해서 성분으로 흡수를 해요. 그럼 과일이 분해돼서 받아들이는 성분 중에 몸에 좋은 성분들은 수많은 비타민, 무기질, 뭐 여러 가지 식물에서만 먹는 그런 성분들이 있죠. 그건 되게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 수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야채에는 없는 추가적인 게 과일은 당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단순당 형태예요. 그 단순당 형태는 그 탄수화물이 가장 최종적으로 분해된 형태를 단순당이라고 하는데 딱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죠. 포도당, 그다음 과당입니다. 얘네들의 이름은 과일에 있으니까 과당이라고 부르자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생화학적 이름이 과당이에요. 영어로 프럭토즈. 그다음에 포도당은 글루코즈. 포도당의 포도도 과일인데 포도당은 포도당이라고 부르고 과당이라고 부르냐? 사실은 이름 잘못 붙인 겁니다. 포도당은 대부분 곡식에 많은 거예요. 포도당을 처음 분리했을 때 이름을 붙이시는 분이 포도에 있는 것처럼 아주 달게 맛있네 라고 해서 포도당이라는 이름을 잘못 붙였고 쌀과 빵과 밀가루, 감자, 고구마, 옥수수 얘네들이 분해가 되면 90% 이상 100% 포도당이 됩니다. 거긴 과당이 없어요. 그런데 과일은 이 과일을 맛있게 우리 과일에 중독이 되게 만드는 성분이 포도당과 과당이 들어있는데 과당이 포도당보다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과당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쓰느냐? 우리 몸에서 과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곳은 있긴 있는데 없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모든 장기가 포도당 위주로 씁니다.
근육과 심장은 평상시엔 지방을 쓰다가 갑자기 많이 움직일 땐 그땐 포도당을 쓰고, 뇌는 포도당만 쓰고, 놀랍게도 지방세포는 지방을 쓸 것 같은데 포도당을 씁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세포예요. 지방은 저장만 하고 자기 일할 땐 포도당 써요. 그럼 과당을 언제 쓰나요? 과당을 안 쓴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안 쓰면 어디로 가죠? 모든 세포가 과당을 안 쓰고 간만 쓸 수 있는데, 간이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게 아니고 일단 젖산으로 바꿉니다. 그럼 젖산으로 바꾸면, 젖산은 근육에 쌓이면 이게 통증의 원인이라고 착각들 하시는데 사실은 근육이 쓰는 에너지원입니다. 젖산으로 바꾸게 되면 당장 근육한테 보내서 이 친구가 이제 과일을 먹었으니까 좀 뛸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근육에 보내면 안 쓰죠. 그럼 이제 젖산이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은 지방으로 바꿔요. 그래서 포도당은 지방으로 갈 때까지 여러 브레이크 단계가 있습니다. 글리코겐으로 바뀌기도 하고, 대사가 조금 느려지기도 하고, 젖산으로 또 바꿀 수 있고, 뭐 그러다 결국엔 지방으로 바뀌는데, 과당은 젖산 통로를 제외하면 지방 가야 돼요. 다른 세포들은 아예 과당이 오면 누구세요? 합니다. 어디면 간에만 모여요. 간 혼자 그걸 받고 있다가 지방으로 바꾸죠. 그래서 정상적인 시기에서도 조금이라도 지방으로 바꾸는 성분이에요. 지방은 오히려 정상 칼로리를 먹으면 지방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살을 찌우기 쉬운 성분이 됩니다.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귤을 하나 먹다가 하나로 안 끝나죠. 딸기를 조금만 먹어야지 했는데 보니까 한 판을 다 먹었죠. 과당이 포도당보다 1.5배 달아요. 그래서 과일을 먹으면 그냥 우리가 먹는 다른 것보다 더 달게 느껴지게 돼요. 근데 그거가 천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좋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조금 오산이라는 게, 우리 몸은 천연이건 인공이건 다 분해한 다음에 성분으로만 봤는데 그 성분의 상당 부분이 액상과당이건 과일과당이건 그냥 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많은 기사나 과학적인 견해를 내는 의사 선생님들이 과일에 들어가는 과당과 액상과당의 과당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생화학적으로는 동일한 과당입니다. 화학식이 똑같아요. 그냥 다 과당이에요. 그래서 과당이란 성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과일도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좋지 않고, 과일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가 더 많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은 올챙이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다이어트를 안 하건 채소와 과일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우리 몸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섬유소를 많이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 기능이 많이 활발해지고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식물을 먹는 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장점을 얻게 되죠. 다만 과일은 과당이 많이 들어온다는 생화학적인 부담이 있는 거고, 채소, 야채는 과당은 고사하고 포도당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형태죠. 다만 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채소를 어떻게 그냥 먹냐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또 이제 그거를 소스에 버무려서 수많은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이렇게 버무린 거를 이제 샐러드라고 드시는 거니까 뭐 결국엔 과일처럼 먹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냥 생으로 채소, 야채를 드시는 게 건강에는 제일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모든 음식에 많습니다. 끼니만 골고루 드시면 부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주 흔한 성분이어서, 비타민C 얘기를 잠깐 드리면 왜 비타민C를 먹으라고 하냐. 인간이 비타민C를 생산을 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의존적인 생물이니까 비타민C를 먹어야지, 그게 아니고 음식에 너무 많아서 우리 몸이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생산하지 말고 먹자로 결정이 된 거예요. 너무 흔해. 그냥 수렵 채집 생활에 보면은 너무 많아. 그냥 먹는 게 낫지 이걸 왜 몸에서 만들고 앉았냐? 라고 생각하면서 진화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편식만 하지 않으면 엄청 많이 먹게 됩니다. 비타민C라는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성분들은 그냥 그런 성분 생각하지 말고 골고루 드시면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분은 다 들어옵니다. 아주 흔한 성분들이에요. 필수 영양분은 몸에서 안 만든다 뿐이지, 안 만든다는 얘기는 음식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고,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일 없으면은 사람이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야채 먹으면 아무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 보면 과일이 필요하니까 존재했겠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과일을 동물이건 사람이 먹는 이유가, 특히 동물을 보시면 곰이 과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언제 많이 먹냐?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먹어요. 왜 먹냐? 그걸 먹으면 뚱뚱해지고 지방이 많이 생기는 걸 곰은 알고 있어요. 엄청 먹은 다음에 뚱뚱해진 상태에서 동면에 들어가고 나중에 깨면 홀쭉해져 있죠. 즉 굶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인간이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 어쩌다 맛있는 단백질, 생선, 고기를 먹을 수는 있지만 사냥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채집 생활에서는 계속 이런 걸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먹고 못 먹을 때까지 그 기간을 버티는 에너지 저장 창고로 지방이 제일 좋기 때문에 과일을 먹어서 지방을 만들어서 굶고 다음 먹을 때까지 버티기 위한 식량으로 활용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과일이라는 게 애초의 목적이 태생적으로 생명체에게 지방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근데 인간이 이렇게 매일같이 먹을 거라고는 과일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가끔 먹어서 지방 만들었다가 지방 쓰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계속 먹어대면서 지방이 계속 늘기만 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일의 나쁜 점은 현대사회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과당이 아무리 높아도 과당을 많이 먹으면 단맛은 있지만 포도당을 덜 먹게 되니까 오히려 포도당이 억제돼서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억제되는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과당이 들어가서 이제 지방이 되니까 그 이후의 과정은 더 나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일이 나쁜 점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과일을 가끔 먹는 게 좋고 먹은 다음에는 운동을 해서 젖산으로 바뀐 다음에 사용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과일을 먹고 잔다. 다음날 되면 내장 지방이 더 쌓였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당뇨 환자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위험 신호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뇨에 걸렸는지 무슨 증상으로 아나요? 그러면 그런 증상은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분명히 뭐 피곤하고 혈액에서 거품이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게 정확도가 엄청 떨어져요. 일반인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몸에서는 평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초기, 중기 당뇨까지는 거의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못 느낀다. 차라리 그냥 그 증상으로 당뇨 진단을 하느니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당화혈색소를 1년에 한 번 검사하시면 그냥 금방 진단이 되니까 비과학적인 본인의 주관적인 증상을 믿지 마시고 당뇨 진단을 위해선 당화혈색소를 체크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다만 당뇨 환자가 당뇨 합병증이 생기는 증상을 모르면 안 됩니다. 당뇨 합병증이 생기는 증상은 작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망막증, 그다음에 신장 이상, 신경 이상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유명한 당뇨 합병증인데 눈이 멀어요. 그리고 팔다리가 저릿저릿하다가 나중에 감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나중에 투석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신장을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1등이 당뇨예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은 평상시보다 컨디션이 더 안 좋고 피곤하고 눈이 안 보이고 팔다리가 더 저리고 이런 증상에는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합병증이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당뇨가 있지만 조절을 잘한다면 합병증이 안 생깁니다. 이미 합병증이 생겼다는 건 당뇨가 걸린 다음에 당뇨 조절을 잘 못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비합리적이죠.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그게 당뇨 증상이래 뭐 이렇게 하는데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전혀 근거가 없는 아주 이상한 행동들입니다. 물론 당뇨 환자가 나중에 말초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당뇨의 전 단계라든지 초기인 사람이 말초 혈액순환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도저히 그런 걸로 진단할 수가 없어요. 소변에 거품이 나오는 건 단백질이 좀 같이 나와서 그런 건데 당뇨라기보다는 단백뇨인데 단백뇨의 상당수 원인은 당뇨가 아니고 신장 이후에 방광에서의 문제, 요도에서의 문제, 전립선에서의 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장에서부터 단백질과 당이 빠져나와야 당뇨, 단백뇨가 되는데 그것보단 그 다음 기관에 여러 가지 감염이나 위생적인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거품이 많이 나온다. 그럼 내가 방광이나 요도에 위생이나 감염 같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더 훨씬 많아요. 엄청 말기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뇨병성 당뇨병 환자가 합병증이 많이 생겼어요. 다리에도 신경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저릿저릿하다가 신경 기능이 손상됐어요.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럼 다리에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유리를 밟거나 그랬을 때 그 통증으로 우리가 경고를 느끼고 이거 치우고 그다음에 소독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당뇨 환자는 그걸 안 하게 되겠죠.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러다가 계속 위생 상태가 나빠지겠죠. 감염이 되겠죠. 그래서 다리가 썩게 되는 걸 당뇨병성 족이라고 하는데 진짜 말기겠죠. 그래서 옛날 당뇨를 정말 치료를 잘 못하던 70년대, 80년대에는 정말 많았고 지금은 당뇨 약도 저렴하게 많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감별 잘 안 되죠. 환자 스스로는. 그리고 사실은 초기 증상은 아니고 망막증은 좀 당뇨가 심하고 조절 안 될 때 점점 많이 생기는 증상이고 다만 신경병증은 초기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신장도 조절 안 되면 오랫동안 관리 안 될 때 생기니까 당뇨를 조절하면 할수록 잘 안 되는 합병증이 눈과 신장이 점점 나빠지고 신경은 또 아무 때나 생길 수 있어서 그게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나이가 들고 당뇨를 잘 조절 못했을 때 안 그래도 노안이 생길 수 있고 더더군다나 녹내장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노안,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 망막증 구별 못합니다. 스스로는 구별 못하고 안과 가서 눈 쳐다보기만 하면 거의 알 수 있으니까 시력이 떨어질 때는 노인이 되셨을 때 당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감별을 잘해가지고 치료를 잘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아주 잘못 알고 있는 일반인한테서 혈당 스파이크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당연히 혈당과 관련된 걸 먹거나 포도당이 많이 함유된 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그걸 즉각적으로 스파이크가 튀게 돼 있어요. 누구나.
스파이크가 올라가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 몸은 또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렙틴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식욕이 억제가 되기도 하고 과정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뇨 환자라면 포도당을 안 그래도 범인은 아니었지만 결국엔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포도당을 억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환자들한테는 포도당에 의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게 당뇨 합병증 측면에서 안 좋기 때문에 당뇨 환자한테 조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구들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조금 과다하게 활용되면서 일반인도 자기 걸 측정을 해보더니 내가 이걸 먹었더니 혈당 스파이크가 생겼어 라고 하면서 당뇨 환자도 아닌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그거에 맞춰서 이 음식 저 음식 먹어봐가면서 이건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안 좋은 음식, 이건 덜 생기니까 좋은 음식, 이런 분류는 아주 비과학적인 비합리적인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그런 건강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자주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가 심하냐 안 심하냐라는 얘기 자체가 좀 잘못됐는데 정확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혈당 스파이크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용어예요. 그 용어 자체는 애초에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을 만든 서구권의 인플루언서가 말을 만들었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면서 책도 쓰게 되고 하면서 이제 알려졌는데 세계 당뇨 학회, 내분비 학회 어디에도 의사들은 단 한 번도 혈당 스파이크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여러 의학적 용어는 있는데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자극적이고 안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이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의사도 그 용어를 안 쓸 수는 없는데 의사 스스로 쓰진 않습니다. 그런 용어가 없기 때문에 정의가 없고. 그래서 첫 번째로 알려드린 건 혈당 스파이크라는 용어가 없다.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있는 거는 정상인한테선 자연스러운 거다. 당뇨 환자한테서는 급격하게 올라간다면 식단 조절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식사를 할 때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생기면 어떡하냐? 자주 생깁니다. 누구나 생기는 거라서 일반인이 지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하는 장비를 통해서 본인의 혈당 스파이크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 걸 통해서 총체적으로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결국엔 비만을 줄이고 건강하게 한 식단에 주는 영향은 좋을 것 같아요.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하는 것들은 좋은데 그것 자체를 빌런처럼 악마화해서 그런 음식 자체를 먹으면 안 된다든지 하는 것들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그 음식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한데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비과학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슐린이 하는 역할을 단순하게 일반인 수준에서 얘기하면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조직으로 세포가 쓸 수 있게 옮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혈액에 있는 인슐린이 이 세포에 가서 문 열어라고 하는 거죠. 포도당 받아야 돼라고 하면 이제 포도당이 열린 문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은 문 열어 했더니 이 마이크와 세포 안의 스피커 사이에 지방산이 들어와서 거기를 막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계속 문 열어 하는데 지방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 지방산이 어디서 왔냐?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서 지방산이 삐질삐질 유리가 되면서 혈액 안에 지방산이 많아지다가 결국에는 세포들이 써야 되는 인슐린의 수용체에 끼어 들어가서 결국에는 인슐린 작동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결국 결과는 인슐린이 작동 안 하니까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겠죠. 몸에서. 더 많이 쓴다는 얘기는 인슐린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문 열라고 이러는 거죠. 이제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인슐린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 인슐린 저항성이고 결국에는 포도당이 이제 뒤늦게 이용되는 상황. 그래서 혈액 안에 포도당이 높아지는 걸 당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드린 것 중에 당뇨의 원인이 포도당을 너무 많이 먹어서 혈액 안에 포도당이 많아지는 바람에 세포가 이미 포도당을 많이 받았는데도 더 포도당이 많다. 이게 당뇨가 아니고 써야 되는데 문을 열어줘야 될 인슐린이 문 열어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세포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못 알아듣게 이 귀를 막아버린 게 지방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의 원인인데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은 지방산이고 지방산이 많은 이유는 내장 지방이 많기 때문이고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은 대개 비만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당뇨가 생기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조금 인슐린 분비 능력이 좀 떨어져요. 서구권에 비해서. 서구권의 그런 큰 체형들은 근육도 많고 인슐린도 많이 분비하고 그러니까 많이 쓰고 염증도 많고 많이 이렇게 소비하는 체형들이에요. 근데 이제 동양아시아 쪽 체형은 체형이 좀 이렇게 작아지고 하면서 인슐린 분비량도 많이 줄었어요. 그냥 적게 움직이고 적게 인슐린 나오고 적게 소비하고 염증도 적고 뭐 이런 체형인데 서구권 음식을 많이 먹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런데 애초에 인슐린을 많이 분비할 능력이 떨어져서 당뇨에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인이 당뇨가 더 많아요. 놀랍게도 백인들 서구권들보다 아시아권 한국인의 당뇨의 빈도가 더 높아요.
두 번째는 그분의 체형이 체중이나 키로 봐서는 분명히 비만이 아닌데 제일 중요한 당뇨의 원인은 피하지방이 아니고 내장지방입니다. 피하지방은 하는 역할이 몸을 따뜻하게 단열을 하고 쿠션을 하고 체형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체형을 만들고 쿠션을 역할을 다치지 않게 하고. 근데 내장지방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활발한 대사 기능을 수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지방산도 내고 여러 호르몬도 내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방 조직인데 그게 마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탄수화물과 지방이죠. 단백질을 덜 먹어요. 탄수화물과 지방식을 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장지방이 늘어납니다. 살은 안 찌는데. 전체 총 칼로리는 살이 찌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먹지만 음식의 상당 부분을 탄수화물 지방으로 먹게 되면 결국엔 지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많아서 이제 올챙이 배가 되고 ET처럼 손발은 긴데 배만 이게 볼록 나오고 그런 체형이 되면 당연히 혈액 안에 지방산이 많아지니까 비만하지 않아도 당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백질 섭취는 당뇨뿐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중요합니다. 근데 당뇨 환자들한테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3대 영양소 3개밖에 없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지방은 당뇨를 일으킨 원인이에요. 탄수화물은 당뇨 합병증의 원인이에요. 그럼 뭐 먹을까요? 어떻게 하면 당뇨를 더 악화시키지도 않고 당뇨 합병증도 안 생기게 하냐? 이 둘은 줄일 수밖에 없어요. 단백질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한국인이 먹는 음식을 보면 백반, 만약에 이제 고기나 생선들이 덜 들어간 이제 농민의 식탁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든 고기와 생선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나물을 만들면서 이제 여러 조미료로 이제 묻히죠. 그럼 나물만 먹어도 보리밥만 먹어도 우리는 되게 맛있다고 느끼는 이유가 단백질이 많다고 착각하게 하는 여러 조미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뭘 먹었나 보세요. 섬유소는 많이 먹었는데 조미료엔 지방이 많고 밥을 먹었죠. 그러면 탄수화물과 지방밖에 안 먹어요. 원래 우리 식탁이. 근데 거기다 과일까지 드시면 또 탄수화물.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탁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과잉 식단입니다. 근데 단백질은 하루에 반드시 필요량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근육량을 유지하고 몸의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은 먹어봤자 지방으로 안 가요. 많이 먹어도 안 가요, 잘. 오히려 많이 먹게 되면 배출을 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많이 먹어도 살찌질 않아요, 잘. 살찌는 과정을 가려면 우리 몸이 굳이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쉽게 지방 만드는 탄수화물 있고 그냥 지방은 지방으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단백질을 지방까지 바꿔요? 안 바꿔요, 잘. 그래서 단백질은 몸의 구조를 이루고 기능성을 하는 데 쓰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나라 식단이 단백질 부족식, 특히 나이 드시면 더 탄수화물 중독이 심해집니다. 뭐 이빨도 나빠지고 하면서 고기 같은 거 싫어하시게 되고 부드러운 것만 찾고 국밥, 칼국수 뭐 이런 거 드시면서 온통 탄수화물 지방만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더 중요하게 얘기하게 되는 고기 드셔야 됩니다. 굳이 식물을 드시려면 콩과 두부를 드셔야 됩니다. 생선 드셔야 되고 뭐 이렇게 반드시 단백질 식단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혈당이 당뇨 환자한테 위험한 게 아니라 사람한테는 저혈당이 위험합니다. 저혈당이 되면 뇌는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을 즉각적으로 받았어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혈당이 극도로 떨어지면 모든 사람이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뇌사가 되고 사람이 결국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뇌 기능을 위해서 혈압만 유지하는 게 아니고 혈당을 아무리 굶어도 반드시 혈당을 어느 정도 유지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이 굶으면 심지어 근육을 녹여서 당신생이라고 해서 단백질에서 다시 포도당을 만들어가지고 뇌를 향해서 전달해주게 돼요. 어떻게든 포도당을 만들어요. 그 얘기는 반대로 포도당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뇌가 진짜 위험하구나. 그러니까 정상인한테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근육을 녹였으면 녹였지 포도당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일은 본인이 잠을 20시간 자도 그런 일은 벌어지잖아요. 어떻게든 계속 포도당을 만듭니다, 몸에서. 그런데 당뇨 환자한테서 저혈당이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저혈당이 생겨요. 고혈당이 문제인데 왜 저혈당이 생기냐? 약을 쓰기 때문에. 인슐린을 쓰고 술폰 요소제라고 하는 강력한 당뇨약을 쓰게 되면 인슐린 때문에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조직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조직으로 인슐린 들어가게 하니까 뇌도 많이 들어가겠네. 안 들어갑니다. 뇌는 인슐린과 무관하게 포도당을 가져가요. 인슐린 때문에 들어가는 곳은 근육과 지방세포가 인슐린으로 들어가고 간이 일부. 뇌는 그것과 무관하게 가져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슐린이 많이 들어오면 근육과 지방이 포도당을 쫙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뇌가 가져갈 게 없어. 그래서 죽어요. 당뇨병 환자한테 치료하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저혈당이 생기면 당뇨 환자가 죽을 수 있다. 실제로 많이 사망합니다. 당뇨 환자의 상당 부분의 사망 원인이에요. 당뇨 환자는 밥을 굶으면 오히려 안 된다고 얘기하고 끼니는 반드시 먹어야 되고 소식을 해야 되고 본인이 저혈당이 됐을 때 증상을 미리 교육을 받고 그럴 때 이제 빠른 속도로 혈당을 높이기 위한 음료나 이런 것들을 먹게 됩니다. 당뇨의 전 단계다. 그러면 당뇨를 안 생기게 만드는 게 치료 목표고
당뇨의 초기다. 그러면 당뇨 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목표고 당뇨가 이미 완전히 셋업이 돼서 당뇨를 없앨 수가 없다. 그럼 그땐 당뇨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가 목표가 돼야 되죠. 이게 교과서적으로 원칙이라 그럼 당뇨가 없다. 아니면 당뇨 초기다. 그러면 당뇨약을 먹지 않고 환자로 하여금 식단 조절을 하고 살을 빼게 하고 운동을 하게 해서 다시 몸의 대사 상태를 당뇨 전으로 되돌리게 하는 게 기본적인 치료가 되고 도저히 그런 걸 해도 당뇨병 자체 진단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혈당을 줄이는 많은 약들을 써서 합병증을 줄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치료가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초기에는 당뇨병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원인을 없애는 거니까 지방산을 없애야 되는 거죠. 지방산의 원인은 비만이니까 비만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게 되면 당뇨가 없어져요. 심지어 굉장히 심한 사람도 아예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뇨를 아예 그냥 원래 상태로 없게 만들기 위한 치료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혈당 자체가 합병증을 일으키니까 혈당을 줄이기 위한 치료를 하죠. 고기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살짝 지사를 분해시켜 놨네. 생살에서는 별로 안 그랬겠지만 숙성 과정에서 또 이제 살짝 구우면서 거기서 고구마 싹 그리고 분해되면서. 살짝 맛없는 고기에도 미원을 싹 뿌리면 맛있어질까? Exactly. Exactly?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지. 게 그 뭐 마이야르 반응 그런 반응들은 대부분 다 맛있는 포도당, 맛있는 지방산, 맛있는 아미노산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여러분들의 지식 함양과 풍요로운 인생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민하고 사색하고 실천하고 네. 노력하는 언더스탠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 자화자찬하려니까 살짝 민망하긴 한데. 뭐 저희는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네, 고민도 항상 좀 생각해 주시기 해주시고. 바랍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지금 의료와 관련된 우리가 어마어마한 3부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의료를 배우면 그냥 어디가 아파요? 뭐 그냥 의대생들도 배우는 뭐 그런 그렇습니다. 걸 배우나 싶은데 이분은 뭔가 이게 의학과 철학을 결합시켜서 그렇지. 질병이란 무엇인가? 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생명의 본질은 무엇인가? 야, 뭐 이런 멋지다. 거.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소화란 무엇인가? 소화 인간의 소화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그런 이승훈 이야기를 듣게 교수님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그 인트로 듣고 나니까 생명과 의식에 대해서도 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네, 그것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예. 일단 지난 이제 3부작 중에 이제 일부를 지난번에 이제 질병을 했던 건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질병을 제가 간단하게 카테고리를 하면서 그게 이제 밖에서 온 애들. 네, 내부적으로 생기는 애들, 뭐 자체골로 고장 나는 애들,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인간이 굉장히 연약해서 가진 경보 시스템이 통증 정도밖에 없는데 그 통증도 이제 외부 상피 세포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 맞아요. 내재적으로 생기는 병에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오래돼서 노화로 사망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예. 잘못된 질병으로 이제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사람이 인간적인 역사에서 바꿀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런 노력의 3부작을 좀 이게 제가 나름 서사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그럼 이제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데 연약하다는 건 알았는데 치료를 하기 전에 사람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과거부터 치료제는 주로 먹었거든요. 먹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없었죠. 예,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뭐 수술하기도 하고 뭐 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천연물 같은 거를 대부분 동서양 다 사용해서 뭔가 좀 안 먹던 희한한 거의 성분이 나를 낫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대부분 다 이제 먹는 거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의학이 해부학이 이렇게 발전되면서 먹는 게 뭔지를 굉장히 열심히 알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20세기 들어서 이제 폭발적으로 신약들이 약물이 나오면서 굉장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물 발전 전제 조건이 먹어서 흡수되는 과정을
아주 잘 이해하는 과정이 있었다. 한 200~300년 동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역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소화라는 먹어서 흡수되는 과정을 제가 한번 긴장되지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의대에서는 요 3부작에 해당되는 게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배우는 건데 제가 딱 주제 의식만 가지고 필요한 내용만 이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한번 최대한 쉽게 한번 전달을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의대를 갔다고 그래요. 생각하고 우리 의대 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한 번도 의대구나. 상상해 본 적은 없는데 좋다. 좋네. 예. 네. 의학도 배워야지. 예. 네, 그래서 한번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일단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드리는 건 예. 사실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고등학교 때 이제 화학을 배우면서 또 달톤이냐 뭐 또 분자량이냐 막 이렇게 좀 짜증이 나실 것 같은데 아주 쉬운 개념으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요걸 알아야만 분자량이 뭔지만 알면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고 왜 어떻게 뭘 바꾸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3대 영양소가 흡수되는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과 흡수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알게 되면서 인간이 최초로 만들었던 약이 뭔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봤는데요. 사실 뭐 최초는 아니지만 흔히 먹으면서도 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에 대표적인 게 술이 있고요, 알코올. 술이요? 예, 술이 알코올이 아주 대표적인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물. 고통을 살짝 줄여줘서 그런가요? 그건 용도에 해당되는 화학적, 생화학적 의미에서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음식물이 아닌 우리 몸이 필요로 하지 않은 외부 물질인데 그 소화 과정을 굉장히 현명하게 이용해서 바로 몸에 들어오게 만든 외부 물질로서의 약이라. 먹는 게 아닌데 에너지 먹는 건데 먹는 먹는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정의하는 약물의 개념에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그건 음식물의 일종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인간이 과일을 따서 즙을 짜서 마신다든가 네네네. 아니면 식혜를 담궈 먹는다든가 네. 음식이잖아요. 술도 그렇죠. 발효를 시켜서 그렇죠. 발효시킨 걸 먹는다. 과일을 따서 바로 짜면 주스고 과일을 따서 발효시켜? 약간 맛이 가려고 할 때 짜면 술인데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 약간 뭐 이따가 얘기 드릴 거 약간 스포츠처럼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 우리 몸의 소화관이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주 능동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렇지. 예. 이게 조금만 들어와도 다 가져가겠다. 땡큐. 예. 잘했어. 그런데 알코올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몸이 네, 우리 몸이 전혀 받을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필요하지도 않고. 뭐 받을 생각을 하고 진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들어왔는데 우리 몸의 허점인지 그냥 바로 직통으로 들어버립니다. 불청객인데 우리 몸의 허점을 이용해서 들어온 물질인데 그게 양리작용으로 특히 중추신경계에서 여러 가지 수면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뭐 마취나 예. 아니면 이제 기분 좋은 상태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양리작용을 보이는 약물로서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같이 커왔기 때문에 그걸 약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전형적인 약인데 그걸 생화학적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약이 조미료가 있습니다. 조미료요? 예, 조미료요. 그러니까 조미료를 약물과 거의 동등하다라는 생화학적 관점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한 사람은 없는데 예. 제가 이제 그게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죠. 예. 일단 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야. 자, 그래서 분자량을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뭐 위키피디아에 이제 존 돌턴이라고 영국의 굉장히 유명했던 화학자. 근데 이분은 분자량을 만든 사람은 아니고 원자로 구성돼 있다. 아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류가 멸망해도 단 하나의 지식을 남겨준다면 뭘 남겨주겠냐. 그때 그 말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한마디가 모든 물질은 원자로 돼 있다. 그거 한마디 남겨줘야 된다. 이렇게 하셨던 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거를 이제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고 모든 그 분자들을 이제 구별을 하게 되면서 이 분자의 질량을 처음엔 상대적 질량이었는데 이제 결국엔 절대적 질량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단위를 이분의 이름을 쓰자 해서 달톤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학문적인 얘기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면 그
탄소 원자 보통 12라고 돼 있는 요 탄소 원자 가장 흔하기 때문에 요 탄소 원자를 12달톤으로 정의한 걸로 이제 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1달톤이 요 정도 무게인데 예. 그러면 이제 H2O 물 아니면 CO2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분자일 때 상대적 질량이 얼마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달톤이 몇 개냐? 뭐 이렇게 네, 몇 달톤이냐. 아. 그런데 요거를 이제 치밀하게 계산식으로 만들어서 실제 1몰일 때 몇 그램이냐라는 것과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상대적 질량이기도 하면서 1몰의 절대적 질량이기도 해요. 아무튼 그래서 뭐 화학자분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딱 맞게 설명 못 하겠지만 요거는 이제 그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인 분자의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유한 몸무게. 그렇습니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존재하는 물질들의 네. 고유한 몸무게. 네. 너무 작아서 한 놈씩 재면 너무 작지만 네. 니네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몰려와봐 일단. 그런 다음에 저울 위에 올라가. 그런데 딱 1g 나오면 너 혹시 수소냐? 예를 네, 들면 좋습니다. 약간 그런 그렇게. 식으로. 네. 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리가 여기서는 된다. 더 화학을 자세히 들어갈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고분자 물질, 저분자 물질, 나중에 이제 약물이 들어가게 되면 저분자량, 뭐 화학약품 뭐 예.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소화라는 거를 되게 이제 유식하게 말을 하면 대부분 고분자 물질인 음식을 체내에서 저분자 형태로 전환한 다음에 이에 대한 흡수 가능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식은 대부분 굉장히 고분자 물질인데 네. 대부분 뭐 전부는 아닌데 대부분 고분자 물질인데 이거를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작은 분자량 형태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장벽을 통과해서 받아들이는 과정이 소화다. 별게 아니죠 사실. 근데 네. 이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거는 뭐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도 다 아는 3대 영양소니까 예. 이걸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고분자 물질 이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인 인식은 이걸 어디서 주로 듣냐면은 공업할 때 주로 듣죠. 뭐 고분자 물질이다.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 비닐, 폴리머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예. 이제 아 이거는 뭐 공업용, 산업용 그런 걸 말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밥과 쌀국수, 칼국수 다 고분자 물질이죠. 아주 천연 고분자 물질입니다. 고분자라는 게 뭐예요? 분자가 분자량이 많다- 크다는 분자량이 엄청 크다는 분자가 크다는 한 겁니까? 분자의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분자를 이루는 원자는 생각 빼고 예. 이게 물이라고 하면 수소와 산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H2O의 그 분자를 그 분자가? 이루는 근데 그 걔가 무게가 좀 크다. 무겁다. 문과님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네. 원자는 그 물질의 작잖아요. 가장 기본인데 얘는 혼자 돌아다니면 그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지 못하죠. 분자로 돼 있다. 그렇지. 어. 칠성파 조직원 3명이 같이 돌아다녀야 칠성파지. 혼자 돌아다니면 동네 아저씨지. 그렇지. 칠성파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셋이 모여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여 다니는 그런 단위가 있는데 그게 분자야.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물은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하나가 그렇게 뭉쳐 다닐 때 분자다. 이거 물이네 이런 성질을 나타낸다는 거죠. 어우, 뭐 기가 막힌 비유십니다. 어렵습니다, 진짜. 정말. 근데 그 분자가 문과와 같이 살아가려면 큰 애가 있고 피곤해. 작은 애가 있다. 그렇지. 좀 뚱뚱한 애 셋이 모였는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네. 그런 애들이 있고. 버터는 너는 도대체 뭐가 모여 있는 거냐라고 해보면 야 양립화 조직원 2명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7명이 모여 있어야 버터가 되는 거고 우리가 먹는 것들은 그렇게 뭔가 덩치가 크다는 덩치가 거죠. 큰 애들이고. 네. 많이 모여 있다는 거지. CH2, 4 막 이렇게. 그래서 먹는 음식 중에 아주 대표적인 고분자 물질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입니다. 지방은 아니고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얘네들이 왜 고분자 물질이냐면 기본 단위가 끝없이 반복돼 있어요. 계속. 그래서 많이 붙으면 더 무겁고 중간에 잘라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요걸 하나를 단량체, 모노머 이걸 얘네들이 계속 붙으면 폴리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폴리머란 단어가 다량체란 뜻이지만 플라스틱의 기본 단위이기도 하지만 쌀이나 밥이나 밀가루 등등의 모든 기본 단위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천연에서 나오는 고분자 물질은 탄수화물, 단백질이 좀 잘라진 펩타이드 다 고분자 물질입니다. 다 그래서 고분자다. 이 분자량으로 이제 이 숫자는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900달톤 900이라는 게 저게 어느 정도 뭐 그런 걸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900이라는 숫자보다 크면 고분자 물질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구나. 예. 그래서 근데 하지만 대개는 지금 보신 것처럼 수만에서 수십만 달톤입니다. 900 이상이 아니고 예. 그거보다 훨씬 크네요. 대개는 이제 알부민 같은 단백질도 한 15만. 보통 단백질들이 한 몇만에서 몇십만. 만 단위구나. 우리가 밥을 먹는 쌀이나 이런 것들은 막 수십만, 수백만 이렇게 됩니다. 쌀 한 톨이 아니면 쌀 한 톨 안에 있는 한 분자가. 쌀은 한 톨은 또 계속 나눌 수 있는데 네네. 나누고 제일 잘게 나누는 요 쌀 요 녀석을 보면 수십만 달톤이더라. 네, 그렇죠. 같은 단위의 포도당이 끝없이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죠. 그래서 이 우리가 먹는 밥과 단백질은 뭐 기본적으로 뭐 말씀드리겠지만 맛을 못 느낍니다. 사실은 우리의 몸은 그 저분자 물질만 인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고분자 물질은 들어왔을 때 아무런 반응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 넣어도 만약에 이제 쌀 분명히 맛있는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쌀에 코팅돼서 약간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분해된 저분자 물질 때문에 맛을 더 느낍니다. 쌀 자체로 그냥 우리가 입에 넣으면 맹맛이에요. 단백질도 그렇고. 그래서 맛있는 고기도 그냥 먹으면 사실은 맹맛이고 뭐 비린내 같은 그런 거 이제 혈액이 섞여 이런 거 그냥 순수하게 단백질, 순수하게 탄수화물 먹으면 아무 맛을 못 느껴요. 여기 약간 일단 팁으로 먼저 제가 네. 일단 밑밥을 먼저 깔고 영양제가 그래서 맛이 없구나. 아무 맛이 없지. 영양만 먹으니까. 저분자는 저분자. 그런 건 아니고 뭐 그건 이제 캡슐을 고분자인가? 맛을 못 느끼게. 그럼 저분자 물질을 한번 얘기 드리면 인공 저분자 물질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든 저분자 물질은 작은 분자량으로 만든 물질이죠. 작은 분자량으로. 사실 유기화학의 모든 산물이 대부분 저분자 물질입니다. 예. 유기화학이라는 학문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을 새로 창조하는 학문들이거든요. 예. 대부분은 이제 유기화학이니까 카본을 바탕으로 CHO를 바탕으로 이제 만드는 벤젠골이나 탄화수소 사슬을 기본으로 이제 만드는 학문인데 아무튼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물질 아니면 영양소 중에서도 필수 영양소인 3대 영양소를 제외한 나머지 비타민, 뭐 전해질 다 저분자 물질이 됩니다. 그럼 천연 저분자 물질은 뭐냐? 단순당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느낌이죠. 단순당의 대표적인 게 포도당. 다 맛있는 건데요? 과당. 당, 아미노산, 지방. 그렇죠. 그거 다 맛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단순당은 아까 말씀드린 탄수화물의 잘라진 기본 단위. 그다음에 단백질을 잘라진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 근데 지방은 애초에 제가 고분자 물질은 아닌데 지방 자체가 저분자 물질이에요. 신기하게 얘는 처음부터 저분자 물질입니다. 그래서 지방과 그걸 자른 지방산 다 저분자 물질이고 방금 말씀드린 전해질, 비타민, 필수 영양소 대부분 다 지금 말씀드린 분자량이 900달톤을 못 넘습니다. 예. 이 900달톤 정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이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흡수하려고 하기 위한 능동 기작도 있고 수동 기작도 있어요. 수동 기작은 사실 기작이라기보다 빈틈이죠. 이놈이 들어왔네. 뭐 예상을 못했는데 들어왔네. 이런 놈들이고 능동 기작은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우리 예. 몸이 너무 필요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 몸이 필요한 이 3대 영양소뿐 아니라 필수 영양소들은 기본적으로 몸이 다 받으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써서 받아요. 탄수화물을 받기 위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써서 굳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 아미노산도 받아 에너지를 써서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어떤 음식은 실제 깡통 음식이어서 에너지 별로 없어가지고 소화하느라 열심히 애를 썼는데 힘만 들고 들어오고 나니까 별게 없다라고 느끼는 음식들이 있죠. 뭐 오이나 샐러리, 예. 뭐 아니면 또 이제 제로 음료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분자 물질은 한 단위의 분자의 분자량이 큰 물질. 저분자 저분자는 물질은 작은 900달톤 이하의 작은 물질. 하지만 대개는 500달톤도 안 넘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요? 이제 사실은 900이란 단위를 기준으로 엄청 작은 저분자 물질이 있고 무지무지 큰 고분자 물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화기관을 통해서 밥을 먹었을 때 이 엄청나게 긴 과정을 통해서 위라는 장기가 물리적으로 위 아래를 막고
이제 가두고 패는 일을 하거든요. 이 위는 이제 기본적으로 화학적으로 위산을 섞는 것도 하지만 가두고 팹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고 그다음에 유문이라는 데가 열리면 12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화학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단량체로 분해하고 그런 다음에 소장의 10m 동안에 계속 거기를 내려가면서 천천히 계속 흡수를 하고 다 흡수가 됐는데도 도저히 얘네들은 우리 몸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면 대장을 통해서 이제 나가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근데 고분자 저분자로 나누는 기준이 중요합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고분자 물질은 우리 몸이 흡수를 못하는 거고 맛도 못 느끼고 큰 애들은 네. 흡수가 잘 안 되고 맛도 못 느끼고 적은 애들은 잘 들어오고 네, 장벽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큰 애들은 잘게 부숴서 먹는 모양이네요. 큰 애들을 우리 몸에서 저 긴 기간 동안에 부수는 과정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소화다. 소화다. 네. 우리 몸은 작은 애들만 흡수할 수 있는데. 네네. 사실 장벽이라는 게 세포로 이루어진 막들인데 예. 세포를 관통하는 영양소도 있고 세포에 능동수송 장치가 있어서 들어오라고 하는 애도 있고 세포막 사이를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튼 능동장치가 된 애들은 세포막에 네가 포도당이냐 뭐 네가 아미노산이냐 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본 다음에 데려오는 장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힘을 써서 이제 에너지를 써서 가져온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려면 세포라는 게 단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자량이 작아야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예, 그 잘 수용체를 찾고. 통해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분자 물질을 분해한 이유는 장벽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장벽 바로 뒤에 있는 혈관에다가 드디어 내가 이거 지금 먹을 거 받았으니까 갖다 줘라. 간에다 갖다 줘라. 아니면 세포에 갖다 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전달받은 이 영양소들은 이제 곳곳에서 화학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포도당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만들고 예. 아미노산은 굉장히 재밌게도 단백질을 분해해서 각각의 단위체로 바꾼 다음에 흡수를 했는데 몸에서 간에서 그걸 다 다시 조립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단백질로 창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간은 엄청난 화학 공장이고요. 예. 지방은 별로 큰 변화는 없는데 잘랐다가 단위체였다가 다시 붙여서 이제 지방이 필요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깊이 말씀드리면 뭐 깊이 말씀드리려고 해보자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릴 건데 탄수화물의 아주 기본적인 화학식이 이거예요. 그 탄수화물을 많이 붙어 있네. N자니까 N은 네 맘대로 붙이세요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기본 구조인 하나 포도당이 여러 개 있다. 몇 개 붙었냐 끝도 없이 붙은 걸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이제 학문적으로 배우면 막 여러 걸 배우시겠지만 그냥 딱 잘라서 전분 하나 배우시면 됩니다. 스타치라고 한테 요게 우리가 먹는 모든 곡식들 쌀, 보리, 밀, 옥수수 다 전분이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분해하면 포도당 돼 버립니다. 예. 포도당으로 돼요. 그래서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분인 상태에서는 맹맛이고 포도당을 분해되면 너무 달달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일부가 이제 육류에 있는 글리코겐인데 뭐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보시면 전분을 먹으면 침을 통해서 조금 분해가 돼서 약간 사이즈가 한 2개 정도 되는 뭐 말토스, 슈크로스, 락토스로 분해가 된 다음에 얘네들을 몸에서 이제 또 췌장 소화액들로 인해 가지고 완전 단량체. 그럼 단량체로 하고 나면 약간 불필요한 거 뭐 배우지 마시고 딱 2개만 배우시면 글루코스와 프럭토스가 됩니다. 그럼 글루코스를 우리말로 포도당, 프럭토스를 과당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곡식을 통해서는 대부분 포도당을 먹고 과일을 통해서는 포도당과 과당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제가 나중에 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텐데 포도당은 엄청 중요한데 과당은 약간 우리 몸 입장에서는 바로 쓴다기보다 나중을 위해서 저장하자라는 그런 종류의 당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들어오자마자 모든 세포에서 아주 잘게 뭐 생화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TCA 사이클이라는 걸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예. 과당은 중간 단계로 팍 들어가 버려요. 저장으로 바로 가요? 그래서 뭐 돌 수도 있는데 대긴 중간 단계로 들어가서 지방이 돼 버려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건 포도당보다 과당이 훨씬 달아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몸이 느끼는 사실 이게 달다라고 느끼는 것도 약간 주스, 과일 뭐 이런 거 엄청 네, 그래서 달잖아요. 그러니까 과일과 주스에 엄청 많은 게 과당이고 사실 뭐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미국의 비만이 시작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실제 50대 60대 미국 사람은 그렇게 통통하지 않았는데 액상 과당이 나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액상 과당 화학의 발전에 의해서. 하여튼 뭐 그건 나중에 한번 화학의 발전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포도당보다 과당이 더 단데 달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뭐 이게 의학 철학 시간으로 생각하면 왜 달다고 느끼냐 하면 사람들 많이 먹으라고. 먹자마자 흡수가 되기 흡수가 때문에 되니까. 그러니까 소화 과정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초콜릿을 먹으면 우리 몸이 그렇게 느끼거든요. 아 이런 저분자 물질은 땡큐지. 들어와서 위도 땡큐지. 위문 열어라 들어가고 바로 십이장에서도 흡수하기 시작을 해요. 분해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해할 필요가 없는 단당류에 해당되는 요 포도당이나 과당이 붙어 있는 이 물질을 우리가 맛있는 탄수화물이라고 이해하자라고 이제 진화적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다 맛있다고 느껴서 더 먹고 뭐 네. 그런 게 들어오면 우리 몸도 그냥 바로 문을 열고.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당류가 녹아서 단당류가 붙어 있는데 이 단당류를 우리가 달다고 느끼게 발전을 하면 이만큼의 에너지원에 해당되는 다당류를 먹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학습됐다는 거죠. 인간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됐다. 그래서 곡식을 먹기 위한 행동을 터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발전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건 포도당은 아주 대표적인 조미료가 되는 거죠. 맛이 자꾸 먹을 네. 게 너 이거 맛있는 거야. 사실 자꾸 먹어. 사실 이게 맛이 없는 탄수화물 덩어리로 먹으라고 하면 누가 계속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맛을 느끼자마자 도파민이 나오면서 야 이거 계속 먹어야 돼라고 신호를 주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거를 먹으라는 어떻게 보면 가짜 신호를 우리가 조미료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이 음식 전체를 맛있게 만드는 풍미를 주는 요소를 조미료라고 할 수 있는데 탄수화물에는 대표적으로 포도당과 과당이 조미료가 됩니다. 포도당을 인간이 스스로 많이 먹게 하려고 네네. 그렇게 진화했다. 네네.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것도 말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사과가 땡긴다. 내가 네. 너무 먹고 싶어 갑자기. 네네. 아니면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 그럼 그게 좀 부족한 걸까요? 그 영양이 부족해서 내 몸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매번 맞는다.